정신병리학, 오늘은 생물화학적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을 얼마를 더 해야 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할 때까지 해야겠죠.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텍스트에 대해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건 분명히 장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되게 빨리 전할 수 있는 내용을 정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아쉬운 건 여러분과 정신병리에 대해서 함께 교감할 수 없다는 것, 호의하고 함께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번 시간 살펴볼 것은 정신약물학적 치료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심리학적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심리치료를 하고 싶어서 심리치료자가 되기 위해서 아마 이 전공을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정말로 환자에게 심리치료가 최선일까에 대해서는 우리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일로 아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찾아갔을 때 그 환자가 기대하는 것은 결코 오랜 면담도 아닐 것이고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내가 왜 감기에 걸리게 됐는지를 아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 환자가 원하는 건 빨리 열이 났고 몸이 쑤시던 게 좀 나아서 좀 거뜬히 사회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로 그거죠. 정신과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바라는 건 증상이 빨리 회복되고 자기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환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환자의 문제를 가장 단시간에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거예요. 단지 환자에게 약을 먹인다는 것이 혹은 다른 어떤 의학적 치료를 한다는 것이 비인간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정말로 이번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빠르고 가장 간편하고 그리고 가장 저렴한 치료의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환자에게 그걸 제일 먼저 고려해 줘야 됩니다. 또한 이게 우리가 약물 치료를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면서도 약물 처방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어떤 환자의 경우엔 분명히 병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혹은 병원 치료가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약물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심리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보기엔 성공적인 약물 치료가 그 환자를 심리치료로 이끄는 가장 좋은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약물 치료에 대한 권유는 임상심리학자가 고려해야 될 아주 중요한 책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약물 치료에 대해서 무언가를 추천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정신과 약물이라는 것이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기본 작용 원리는 바로 화학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뉴런과 뉴런들이, 신경들이 서로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지, 이 시냅스라는 작은 공간에서 어떤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베이스로 해서 약이 만들어지고 약의 어떤 작용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수업의 첫 번째 시간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먼저 살펴봄으로써 약물 치료의 기전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이 부분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발생돼서 이것이 시냅스로 방출이 되는지에 대한 7단계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1번 보시면은요. 신경 전달 물질이 합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의 전고 물질이라 하는 원재료를 이제 효소가 이걸 붙여가지고 하나의 이제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면 자, 이것에 이 만들어진 신경 전달 물질이 속낭이라는 베지클 안에 이제 전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일부는 여기서 이제 삐져나올 수도 있는데 이 소낭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효소가 이것들은 다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시냅스 전 뉴런의 이제 말단에 이게 붙게 되면 이것이 이 막하고 결합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활동 전이가 발생되면서 이 막하고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막을 쭉 벌려서 이 푸른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자, 5번째 5번 보시면은요. 자, 이 물질을 한없이 방출시키면 안 되겠죠. 잠깐 방출을 시키고 물질이 나왔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이것을 멈춰야 되는 거죠. 방출하는 거. 그냥 계속 끝없이 흘려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오토립세터라는 자가 수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출했던 전달 물질 중 일부가 이제 여기 와서 붙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와서 붙으면 아, 제대로 지금 물질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고 드디어 이제 더 이상 방출을 중단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나왔던 것들이 이제 물질로서 방출이 되면서 자, 6번에 이제 다음 반대쪽 수용기에 가서 일부가 붙게 되는 거죠. 잘 붙게 되면은 얘가 이제 다음 뉴런에 있어서 어떤 전기적 활동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생리심리학에서 잘 배우셨을 거고요. 자, 거기에 붙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은요. 일부는 효소들이 그냥 이것을 분해버리거나 혹은 여기서 펌프가 있어가지고요. 리업테이크, 재흡수를 하죠. 그래서 다시 끌어들여서 아까운 거니까요. 얘는 다시 시냅스 전 뉴런이 이것을 다시 재흡수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보관해서 다른 때 쓰게 됩니다. 요런 이제 7단계 과정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셨다시피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라는 아주 작은 틈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을 던져주면 그 화학 물질이 그 다음 뉴런에 붙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요걸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직접 액션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자, 보세요. 자, 제가 시냅스 전 뉴런이요. 여기서 제가 몇 개의 전달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얘를 이제 다음 뉴런에다 뿌립니다. 아, 그랬더니 보시면 3개가 다음 시냅스 후 뉴런의 수용기에 정확하게 꼬린을 했어요. 자, 이걸 이제 바인딩을 했다, 결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 셋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뉴런에서. 그럼 이렇게 2개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럼 이 2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효소에 의해서 얘가 분해가 되거나 혹은 다시 이것에 대해서 재흡수를 하는 펌프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챙겨가서 다음번에 다시 보낼 때 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튀어나온 거는 또 다시 그 다음에 쓰게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의 원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훨씬 이해가 잘 되셨죠? 자, 결국은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 요 사이에 이 전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달 과정을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경 전달 물질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각기 어떤 기능을 하고 이것이 치료약과는 어떤 또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In this video, I want to just introduce some of the anatomy involved in neurotransmitters.
Recall that neurotransmitters are molecules that communicate between neurons and their target cells at chemical synapses. And some neurotransmitters are released by neurons distributed widely throughout the nervous system, while others are more specific to certain areas. For examples of some neurotransmitters that are released by neurons distributed throughout the nervous system, the first one is glutamate, which is the most common excitatory neurotransmitter of the entire nervous system. And then there's GABA, which is short for gamma-aminobutyric acid, and glycine, and these are the most common inhibitory neurotransmitters of the nervous system. GABA in the brain and glycine in the spinal cord in particular. So neurons releasing these neurotransmitters are widely distributed through the nervous system, and these neurotransmitters are really involved in most functions of the nervous system. So next I want to just introduce some of these areas of the brain that have collections of neurons that send axons diffusely to release specific neurotransmitters onto widespread areas of the cerebral cortex, and often other areas as well. But these widespread projections to the cerebral cortex, let me just kind of represent these by a few axons coming up toward the cerebral cortex. And these widespread projections that are dumping a bunch of a specific kind of neurotransmitter all over the big areas of the cerebral cortex are really important for a bunch of the higher functions of the nervous system, including cognition, emotion, and consciousness. So let me start introducing a few of these, and I'm going to start with glutamate, because there are some specific areas in the reticular formation of the brainstem and parts of the thalamus that project axons diffusely up to the cerebral cortex and release glutamate all over neurons of the cerebral cortex. And this collection of neurons that has this diffuse projection of glutamate to the cerebral cortex, we call this the reticular activating system. Reticular activating system. And this is actually required for consciousness. Without this system, there usually is no consciousness. The next one I want to mention is acetylcholine. Acetylcholine. And there are certain nuclei in the frontal lobe that actually send diffuse projections up to a number of areas of the cerebral cortex, releasing acetylcholine. And these are called the basalis nucleus. Basalis. And the septal nuclei. Septal. The next one I want to mention is histamine. Histamine. And there are a number of neurons in the hypothalamus. Hypothalamus. That send projections to release histamine all over the cerebral cortex. So the hypothalamus is here. And these neurons send these diffuse projections up to the cerebral cortex to release histamine. Next is norepinephrine. Norepinephrine. And there's an area here in the pons where there are a bunch of neurons that send diffuse projections of norepinephrine up to the cerebral cortex. And that area is called the locus coeruleus. Locus coeruleus. And I've seen a few different ways of spelling this, but this is the one I'm familiar with. I'm sure any of them are fine. And then there is serotonin. Serotonin. And there are a number of nuclei at all levels of the brainstem, up here in the midbrain and down here in the pons and in the medulla, that are all called the Raphe nuclei. Raphe. And these Raphe nuclei release serotonin, and my understanding is it's mostly the ones that are higher up that send diffuse projections up to the cerebral cortex to release serotonin, and that these Raphe nuclei also send serotonin to other parts of the nervous system. And last up, although I'm sure there's probably more, but last up that I want to talk about of these diffuse projection systems releasing neurotransmitters onto the cerebral cortex involves the neurotransmitter dopamine. Dopamine. And for dopamine, there's an area here-ish in the midbrain that diffusely projects dopamine onto the cerebral cortex. And that area is called the ventral tegmental area. And I'll just write VTA for short.
for the ventral tegmental area. So all of these diffuse projection systems sending neurotransmitters through widespread areas of the cerebral cortex are again very important to the higher functions of the nervous system, like aspects of cognition and emotion and consciousness. And many psychiatric disorders appear to involve dysfunction of these neurotransmitter systems, and many of the psychoactive medications appear to influence neurotransmitter release from these diffuse projection systems to the cerebral cortex. Now, for dopamine in particular, there are a couple of other projection systems of dopamine that aren't to the cerebral cortex, but that are important for functions of the nervous system and can become problems for medications that affect dopamine neurotransmission. One of these is right next to the ventral tegmental area in the midbrain. I'll actually draw them overlapping because they're so close together. And it sends axons releasing dopamine to a couple of nuclei deep in the cerebral hemisphere. And these are all actually parts of the basal ganglia. So this collection of neurons in the midbrain that is projecting dopamine is called the substantia nigra. Substantia nigra. And it's actually projecting dopamine up to another part of the basal ganglia called the striatum. And if there's some problem with this system, some problem of the substantia nigra getting dopamine to the striatum, that appears to be what happens with Parkinson's disease. So I won't go more into that now, but that's very important for Parkinson's disease and other disorders that have Parkinsonism, or the symptoms and signs of Parkinson's disease. There are also dopaminergic neurons in the hypothalamus. And these dopaminergic neurons in the hypothalamus are actually sending dopamine down to the pituitary gland to control the release of one of the hormones in the pituitary gland. So I won't go any more into that, but that's another important dopamine projection system. So all of that's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in the brain and the spinal cord, but there are neurotransmitters involved in the function of the peripheral nervous system too, all the nerves going out to structures in the rest of the body. And our main ones there are acetylcholine and norepinephrine. Acetylcholine has several jobs. It's the neurotransmitter released from lower motor neurons coming out of the spinal cord or the brainstem, and their axons will then synapse on skeletal muscle cells and release acetylcholine. That's the neurotransmitter they use. But acetylcholine is also involved in the function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Let me just write ANS for short, for autonomic nervous system. And most of the neurons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release acetylcholine as their neurotransmitter, and a smaller number of neurons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release norepinephrine as their neurotransmitter. So I'll stop there in my overview of the anatomy of neurotransmitters to just give you a feel for how many different types of neurotransmitters are located in lots of different areas. And I just want to make the point that some neurotransmitters are used widely throughout the nervous system, whereas others have these more kind of discrete collections of neurons that are either projecting widely to areas of the nervous system like the cerebral cortex, or more specifically between one specific area and another specific area. 네, 신경 전달 물질을 제가 까먹고 있습니다. 자, 음료도 마셔야겠죠? 자, 바카스도 일종의 이제 각성제 부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이코스티뮬런트, 정신 자극제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특히 바카스를 먹으면 더욱더 어떤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뭔가 기운이 나고 집중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일부는 플라시보 효과겠죠. 자, 보셨듯이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하고 이것들마다 각기 뇌에서 작동하는 포인트들이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서 각자 분명히 다른 형태의 정신작용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개별 약들은 그럼 어떤 신경 전달 물질 혹은 그 신경 전달 물질 수용기에 어떤 형태의 작용을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고요. 또 굳이 약물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개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이 발생되는 데 있어서 개별적인 신경 전달 물질들이 어떤 작용,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약에 대해서 보면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울증엔 항우울제를 쓴다. 그거 너무 쉽잖아요. 그 치료에 대해서 오래 배울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심리학자들도 그냥 권한만 주어지면, 그럼 그 항우울제 이렇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약을 주면 사람이 낫고 그런 거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떤 환자에게 그러면 얼만큼의 약을 언제 먹게 할 것이며, 그리고 수많은 약 중에 굳이 어떤 것을 고를 것이며, 그리고 처방할 때는 어떤 약을 함께 줄 수 있는지, 또 어떤 약은 함께 주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안장애 환자들에게는 항불안제를, 우울장애 환자들에게는 항우울제를 쓰면 된다라는 이런 글자뿐인 지식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약이라는 건 그 자체가 하나의 화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그냥 어떤 형태로든지 그냥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다 작용을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많이들 이제 혼란을 겪는 게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의 독성 물질이나 지저분한 물질들 우리가 입으로 먹었을 때 문제가 되나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들어가면서 대부분 다 소화되고 다 없어지거든요. 대사작용에 의해서 다 사라집니다. 약도 마찬가지예요. 약이 들어가면 약이 그냥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까지 어떤 형태의 작용,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거를 방출하게끔 돕거나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정말로 많은 화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작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 이 작용 때문에 인간의 심리적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이 과연 인간에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와 또한 인간은 이 들어온 약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내용을 보시고 나면 이래서 약물 치료는 오랜 의학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이해도가 좀 높아지실 것 같습니다. 보시죠. Before you study the mechanism of action of drugs, I think it's important that you understand the concept of pharmacokinetics and pharmacodynamics. So this lecture is all about pharmacokinetics, and the easiest way to remember what pharmacokinetics refers to is to think of it in terms of what the body does to a drug. So let's think about it. When you either swallow a tablet or apply a cream on your skin, the first thing that takes place is absorption. So the drug has to absorb, and once it gets absorbed, either through your skin or through stomach, it gets into your bloodstream. And then from there, it gets distributed into the fluids outside and inside the cells. So once the drug gets distributed all over the body starts metabolizing it, basically modifying the drug so that it's easy to excrete. This is done primarily by a liver, but it can also be done by other tissues. So for simplicity, drug passes through liver, gets biotransformed, and finally it gets eliminated. So elimination is the last step in which the drug and its metabolites get excreted, primarily in bile, urine, and feces.
So now let's quickly recap what we learned about pharmacokinetics. Well, first, drug has to get absorbed. Secondly, once it reaches systemic circulation, it gets distributed outside and inside the cells. Then it starts to get metabolized, and liv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at. Finally, drug gets eliminated. Now, let's break down these steps and let's talk about them in a little bit more detail. There's many routes by which we can administer a drug, such as parenteral, topical, nasal, rectal, etc. But unless the drug is given IV, it must cross cell membrane before it gets into systemic circulation. So absorption of drugs can happen in 4 different ways. First, through passive diffusion. Secondly, through facilitated diffusion. Thirdly, through active transport. And finally, through endocytosis. So let's talk about passive diffusion first. Most drugs are absorbed by passive diffusion. In passive diffusion, drugs simply move from area of high concentration to area of lower concentration. So if it's a water-soluble molecule, it will easily move through a channel or a pore that's in the membrane. Now on the other hand, if it's lipid-soluble, it will just easily pass through a membrane without any help whatsoever. So now let's move on to facilitated diffusion. So other drugs, especially larger molecules, will pass with the help of carrier proteins. Just like in passive diffusion, they also move from area of high concentration to area of low concentration. And the only difference is that they actually need a little bit of help from the carrier proteins that are in the membrane. Let's move on to active transport. Some drugs are transported across membrane via active energy-dependent transport. Unlike passive and facilitated diffusion, energy for this process is derived from ATP. When ATP undergoes hydrolysis to ADP, there is a high energy that comes from breaking of phosphate bond. Lastly, in endocytosis, drugs of very large size get transported via engulfment by cell membrane. Because of their large size, they wouldn't fit in a channel or a pocket of a carrier protein. You also need to remember that absorption is not exactly that straightforward. It's a variable process dependent on pH, surface area, and blood flow. And this also leads us to a concept of bioavailability. So let me ask you a question. If you take a 100 mg oral tablet, how much of it gets actually absorbed in unchanged form? The answer is, it's not 100%. This is because, unlike drug given intravenously, oral medication gets metabolized in gut and in the liver, and a good portion of it gets cleared out before it reaches systemic circulation. The cool thing is that once we administer a drug either orally or intravenously, we can then measure the plasma drug concentration over time. So a drug given IV would start at a concentration of 100% because it bypasses the whole absorption process. However, a drug given orally would have to get absorbed first, and then some of it would get eliminated before it even reaches systemic circulation. Therefore, its curve would look a little different. Once we can graph this phenomenon, we can then find areas under these curves, also known as AUC. AUC is really helpful in making comparisons between formulations and routes of administrations. So finally, knowing all that, bioavailability is simply AUC for the oral drug over AUC for the IV drug times 100. Once a drug gets absorbed, it then gets distributed from circulation to the tissues. Distribution process is dependent on a few different factors, such as lipophilicity, so highly lipophilic drug will dissolve through cell membrane much easier than the hydrophilic drug. Next we have blood flow. Some organs such as brain receive more blood flow than, for example, skin. So if a drug can pass through blood-brain barrier, it will accumulate much faster in the brain as opposed to in the skin. Next we have capillary permeability. For instance, capillaries in the liver have lots of slit junctions through which large proteins can pass. On the other hand, in the brain, there are no slit junctions at all, so it's more difficult for a drug to pass through.
Next, we have binding to plasma proteins and tissues. So due to their chemical properties, some drugs will accumulate in some tissues more than the others. Also, many drugs will bind to albumin, which is a major drug binding protein that will significantly slow the distribution process. Finally, we need to factor in the volume of distribution, which is theoretical volume that the drug would have to occupy in order to produce the concentration that's present in blood plasma. So volume of distribution can be calculated by taking amount of drug in the body and dividing it by concentration of drug in blood plasma. So for example, high molecular weight drugs tend to be extensively protein bound and don't pass through the capillaries as easy as smaller molecules, thus they have higher concentration in blood plasma and lower volume of distribution. Typically, opposite is true for lower molecular weight drugs, especially the lipophilic ones, which will distribute extensively into tissues and will result in larger volume of distribution. So the bottom line is volume of distribution helps predict whether the drug will concentrate largely in the blood or in the tissue. This is really helpful in estimating drug dosing. For example, if drug has large volume of distribution, we would need to administer a larger dose to achieve desired concentration. The last step in the pharmacokinetic process is elimination, which refers to clearing of a drug from the body mainly through hepatic, renal, and biliary route. So the total body clearance is simply the sum of individual clearance processes. Most of drugs are eliminated by first-order kinetics, which means that the amount of drug eliminated over time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concentration of drug in the body. What this means is that, for example, starting with 1000 mg of a drug, the amount eliminated per each time period will be different, but the fraction will be constant. So in this example, per each time period, constant of 16% of a drug gets eliminated. However, the milligram amount changes. And if we were to collect these samples and plot them, the graph would produce a curve that looks something like this. Now, there are a few drugs such as aspirin that are eliminated by zero-order kinetics, which means that the amount of drug eliminated is independent of drug concentration in the body. So the rate of elimination is constant. And if we were to take 1000 mg again as an example, this time amount of drug eliminated is the same per each time period, which is 200 mg, but the fraction, the percentage, is different. And if we were to graph it, the zero-order elimination would produce a straight line. Also, the cool thing about these graphs is that if we can plot them, it's easy to determine half-life of a drug from them. So half-life is simply the time that is required to reduce drug concentration in plasma by a half. This is an important piece of information which, along with volume of distribution, it can tell us a lot about duration of action of a drug. Half-life also helps us predict steady-state concentrations. So when doses of a drug are repeatedly administered, a drug will accumulate in the body until the rate of administration equals the rate of elimination. This is what we call steady state. So if we were to graph it, when after each additional dose, the peak and trough concentrations stay the same, we know we reached steady state. This is typically attained in about 4 to 5 half-lives. The reason why we are interested in steady state is because we want concentration of a drug high enough to be effective, but not too high to be toxic. So the goal is to maintain steady-state concentration within therapeutic range. Now, there are situations such as life-threatening infections during which we can't waste time getting to steady state. So to compensate for accumulation time, large loading dose can be administered on treatment initiation to reach desired concentration more rapidly. Now, the most important route of elimination is through kidney, which excrete drugs into the urine. However, a kidney can't efficiently get rid of lipid-soluble drugs as they are passively reabsorbed. And that's where the liver comes to the rescue by transforming lipophilic drugs into water-soluble substances that are then easily removed by kidneys. Liver accomplishes that mainly through two metabolic reactions called phase 1 and phase 2. Now let's talk about these reactions in more details. So phase 1 reactions are all about making a drug more hydrophilic.
These reactions involve introduction or unmasking of a polar functional group. So in phase 1 we are going to see oxidation, hydrolysis, and reduction. It's also important to remember that most of these reactions are catalyzed by cytochrome P450 enzymes. Now, if metabolites from phase 1 are still too lipophilic, they can undergo conjugation reaction, which involves addition of a polar group. And this is what happens in phase 2. So in phase 2, we are going to see glutathione conjugation, acetylation, sulfation, and glucuronidation. These reactions produce polar conjugates which cannot diffuse across membranes, therefore they are easily eliminated from the body. Now let's go back to cytochrome P450. This large family of enzymes is essential for the metabolism of drugs, and although I wouldn't recommend anyone to memorize all of them, there are a few that are worth remembering because they catalyze vast majority of phase 1 reactions. And these are the following: CYP3A4N5, CYP2D6, CYP2C8 and 9, and CYP1A2. Many drug interactions arise from drugs' ability to induce or inhibit these enzymes. Some of the important inducers include phenytoin, carbamazepine, rifampin, alcohol with chronic use, barbiturates, and St. John's wort. And a good mnemonic that you can use to remember these is PCRABs. On the other hand, some of the important inhibitors are grapefruit, protease inhibitors, acyl antifungals, cimetidine, macrolides with exception of azithromycin, amiodarone, non-dihydropyridine calcium channel blockers such as diltiazem and verapamil. And again, good mnemonic that you can use to remember these is G-Pacman. And with that, I wanted to thank you for watching and I hope you enjoyed this video. 제가 아는 교수님께 책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걷기 여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40이 넘으면 인생의 절반을 정리하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을 걸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본격적으로 세상을 좀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걷는 것의 강점이라면 결과적으로 더 많이 천천히 볼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광을 할 때 가장 아무것도 못 보고 지나가는 관광은 아마 비행기를 타거나 고속열차를 타고 지나가는 관광일 거예요. 저는 그런 식의 관광을 아주 싫어합니다. 어디를 가는 게 뭐 중요할까요? 결국은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이동이라는 그 값진 시간 동안의 경험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친구들은 요약된 것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영상 기반 수업이 또 그런 걸 조장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로 나의 지식을 얻는 방법은 사실 책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책을 보시고 몇 번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저게 무슨 뜻일까를 확인하는 게 진정한 학문을 향한 걷기 여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셨겠지만 약동학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것을 그냥 딱 보고서 중요 개념만 외우겠다라는 것보다는 약이라는 게 저렇게 우리 몸에 들어갔다가 배출이 되는구나. 우리가 약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있는 그대로 우리 뇌나 이런 곳에 전달이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일단은 이해하는 것.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어떤 개발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요 다음 편은 이제 구체적인 약물론으로 들어갑니다. 정신과 약물은 사실 종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크게 묶어보면. 자, 이런 약의 종류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떠한 약들이 있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효과와 또 주요한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Psychotropic drugs lecture. Psych disorders that you will want to be familiar with, there are obviously more than listed here, but you will want to be familiar with anxiety, depression, bipolar, narcolepsy, ADD,
ADHD, schizophrenia, psychosis, and drug and alcohol dependence. Psych drugs. Psychotropic drugs can have a therapeutic effect on a person's behavior, mental processes, and emotions. There are 5 different classes of psychotropic drugs: the central nervous system stimulants, antidepressants, anxiolytics, antimanics, and antipsychotics. The first drug class we're going to talk about is the central nervous system stimulants. They promote central nervous system functioning. Some of the medications in this class are caffeine citrate, which treats neonatal apnea, NoDoz, often used to keep people awake. Amphetamine mixtures, also called Adderall, is used for ADHD. Methylphenidate, also called Ritalin or Concerta, also used for ADHD. Modafinil or Provigil is used for narcolepsy. Your book talks about modafinil also being used for ADHD. This is not very common. The 2 main medications for ADHD are amphetamine mixtures and methylphenidate. Ritalin and Adderall can also be used for narcolepsy, although not common. Children should take the Adderall and Ritalin prior to eating. The reason being is the most common side effects for children are anorexia and lack of appetite, so if they take it after they get done eating, the likelihood of them eating is higher. Why is this drug not used to treat obesity if there's a lack of appetite? There's a high incidence of abuse and addiction rate. And it should also be known that children usually only take Adderall or Ritalin during the school year. Oftentimes children will be taking off of these medications during the summer or while they're not in school to reduce the addictive nature. Tamoxifen or Strattera is a non-stimulant ADHD medication. It is an SNRI, meaning selective 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 It is a non-controlled substance drug and has less insomnia and growth effects on children. A lot of times with the lack of appetite and anorexia, these children will fall off the growth curve. They are tend to be really skinny. And this medication has less effects. However, this medication, a child needs to be over the age of 6 years old before it can be started. Antidepressants. Treatment for depression. Causes of depression are unknown. However, there are some indications that it may be the result of chemical imbalances in the brain. Chemicals or neurotransmitters such as dopamine, serotonin, and norepinephrine. Antidepressants, there are 5 categories. There is the tricyclics, the MAOI, SSRIs, SNRIs, and the heterocyclic categories. Tricyclic antidepressants. Your main medications in this class are amitriptyline, doxepin, nortriptyline, and napramide. Used to treat depression. They usually feel better. This was the first class of antidepressants created. Also used for alcohol and cocaine withdrawal. You need to watch for signs of sedation, orthostatic hypotension, decrease in sexual ability or desire, dry mouth, urinary retention, and tachycardia. Many of the antidepressants have, not just this class of antidepressants, have a lack of sexual ability and desire and dry mouth. Those are 2 very common side effects among all antidepressants. MAOI inhibitors. Nardil, Narplan, and Parnate are the 3 main medications. They are rarely used due to their interactions. They increase the concentrations of serotonin, norepinephrine, and dopamine. They inhibit the monoamine oxidase enzyme, and all other
medications have to fail before a patient will be put on this medication. Some of the interactions are cheese, pickles, wines. They cause sweating, tremors, dizziness, and an increase in blood pressure. You cannot use MAOIs with barbiturates, tricyclic antidepressants, antihistamines, central nervous system depressants, antihypertensives, and over-the-counter cold medicines. In other words, this medication has a lot of interactions, not only with medications, but also the foods that we eat. This is why this medication is rarely used today. SSRIs are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They are used for obsessive compulsive people, depression and anxiety. They stop obsessive thoughts and compulsive activity, and they get rid of depression and anxiety. This is the first line treatment. These medications generally are taken in the AM by patients. They block the reabsorption of serotonin. There are fewer side effects with this class of medications, and this is why it's the first line treatment, because it increases the patient compliance. Some medications in this class are Celexa or citalopram, Lexapro or escitalopram, Prozac or fluoxetine it's also called, Paxil, also called paroxetine, and Zoloft, also called sertraline. You will want to know all of these medications, generic and brand name, as this is the most common class of medications, and antidepressants are one of the most widely prescribed class of medications in the United States. SNRIs, used for depression and chronic pain patients. Chronic pain meaning neuropathic pain, fibromyalgia, and musculoskeletal pain. The two medications that are mainly used for the pain is Cymbalta or Effexor. Heterosilics, bupropion is the most common. Wellbutrin is used as the antidepressant. Zyban is the medication that is used to help people stop smoking. So this medication has dual purposes. Zyban is for the smoking, Wellbutrin is for the depression. It's the same drug, just two different brand names to treat two separate issues. This medication is usually given by mouth with very few side effects, but it does interact with alcohol, so people do need to be careful. Heterosilics. Other heterosilics are mirtazapine, which treats agitated depression, mixed anxiety, and depression. Trazodone is usually very highly sedating, so it's important if patients are going to take this, they don't drive, and is mainly used for patients with severe pain, and other methodologies have not worked. Antimanic agents. Used to treat bipolar, or sometimes called manic depression. Medications that are commonly used are lithium, Tegretol, Lamictal, and Depakote. Lithium is not considered the first-line treatment due to the potential hypothyroidism, cardiac arrhythmias, urine retention, and tremors. Toxicity can occur when levels are greater than 2.0 milliequivalents per milliliter. Patients that are on this drug should routinely get a TSH drawn, a serum TSH, to test the thyroid. They should also get a CMP, a complete metabolic panel, to test those electrolytes. Sometimes there can be a potassium imbalance with lithium. Also, a complete metabolic panel tests the liver functions, which lithium can play a part in changes in liver functions. Also, patients on lithium should get an EKG due to the fact that there can be a prolonged QT syndrome within EKGs. Anxiolytics treat anxiety.
They promote relaxation and reduce anxiety. Main categories are we call them benzos in the medical field. Benzos treat anxiety disorders, insomnia, and alcohol withdrawal. Anti-anxiety medications, alprazolam or Xanax, is a medication used to treat anxiety. This is probably the most common out of this entire class that is used by patients on a day-to-day basis. Diazepam or Valium is used for preoperative sedation. Lorazepam or Ativan used for agitated disorders. I would say this is probably a close second to the alprazolam as far as use. Midolazepam or Versed is used for preoperative sedation and sometimes can be combined with fentanyl for pain. And then the buspirone or Buspar used for anxiety. It doesn't have a sedative effect, which is very beneficial for some patient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nti-anxieties and many other medications have half-lives, and anxiolytics are very dependent on the half-life. So diazepam has a very long half-life, meaning that it lasts a lot longer. There can be accumulation in the patient's system. So we don't want patients to take this on a regular basis due to high toxicity probability. However, lorazepam, for example, which is one of the more common medications, has a short half-life, so that accumulation in the system and that instance of toxicity is significantly reduced. Antipsychotic drugs. They are used for relieving psychosis, which means delusions, hallucinations, agitations, and combativeness, relieving nausea and vomiting. These agents work by blocking dopamine receptors. Many psychotic conditions have an excess of dopamine. A good example of this would be schizophrenia. Antipsychotic drugs. There's three categories. There's the phenothiazines, which we have to closely monitor. There's the bupropions and the atypicals. Phenothiazines, Thorazine is the most common. This medication can treat many different things. It can be in the treatment and management of psychotic disorders, relief of hiccups, management of severe behavior disturbances in children, management of manic phases in bipolar disorder, and it can also be used as an antiemetic management for severe nausea and vomiting. Haloperidol or Halidol treats schizophrenia, agitation, and delusions. Atypical antipsychotics, we have Abilify, Seroquel, and Risperdal. Abilify and Risperdal are commonly used to treat schizophrenia. Quetiapine or Seroquel is used to treat acute mania and bipolar. Risperdal can also be used to treat bipolar. There are not as many side effects to the atypicals as the phenothiazines. 네, 주요 약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죠. 자, 약은 종류가 매우 많은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리는 효과는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약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약동학에서 보셨듯이 어떤 약은 상당히 많은 복용량이 필요한데 그렇게 환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한 번 먹고 효과가 오래가는 약들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사실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약의 부작용은 정말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약을 처방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친구들은 정신과 방문하셔서 한 군데에 치료를 받으셨을 때 당장의 차도가 없다라고 해서 빨리빨리 병원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것은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는 그 사람의 머리나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은 최선의 방법은 시행착오밖에 없습니다. 환자가 찾아왔을 때 환자의 증상을 잘 듣고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또한 의료진들이 논의하고 그동안의 임상적 경험을 총집결해서 이분한테는 이런 형태의 치료를 하는 것이 되게 좋겠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들을 것이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체 질환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뇌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약을 써봐야 되거든요. 그 약을 써봐야 이 약을 어느 정도를 써야 이 환자에게 제대로 작용을 하는지도 알아볼 수 있고요. 또 약을 조금씩 늘리면서 혹시 부작용은 생기지 않는지, 만약에 부작용이 생긴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약으로 바꾸는 작업 같은 게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달을 병원을 다녀야 좀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그런 좋은 약을 찾고 치료를 발견할 수 있을 거죠. 자, 그런데 환자분이 만약에 한 군데 갔는데 한 두어 번 갔는데 별로 좋지 않더라 해서 병원을 자꾸 옮긴다면 사실은 그 중요한 시행착오의 경험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특별히 이상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 군데 의료기관을 꾸준하게 다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약이 듣고 어떤 약은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이 확립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나의 어떤 의학적인 한계들, 나이가 가지고 있는 지병들하고의 그런 부분들도 오래 다닌 병원일수록 거기에 있는 의료진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훨씬 더 안전하게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병원 치료의 첫 번째 조건은 제가 보기엔 희망과 인내심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주로 주요 정신과 약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을 요약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파일은요, 흔히 정신과에서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들의 이제 리스트를 정리한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우리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굳이 이런 약에 대한 것까지 알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의 모든 환자는 우리가 심리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역시 이 사람들은 약물 치료를 현재 받고 있거나 혹은 약물 치료를 받았던 경우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 치료만 받고 있지만 약물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 리스트를 지금 정리한 사람 자체가 사이디, 즉 임상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항우울제부터 나오고 있고요. 각 이제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만큼 저도 약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표를 보는 방법만 좀 알려드리면은요. 일단 이제 명칭이 나오는데 지네릭이라는 거는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성분이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브랜드는 실제 이 약이 나왔을 때 겉에 상자에 어떤 이름, 어떤 브랜드명으로 나오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1일 복용량에 대한 것이 이제 미리그램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각 약의 이제 부작용이 나오고 있죠. 일단 세데이션은 여러분들 많이 알다시피 어떤 약을 먹으면 되게 나른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약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부 약 같은 경우는요. 지금 데지프라민 같은 경우들 보면은 세데이션 이펙트가 거의 없는 걸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약이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ACH라고 나온 부분은 항콜린성 부작용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항콜린성 약물을 복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되게 다양해요. 이런 어떤 정신과적 약뿐 아니라 사실 항히스타민제라던가 다른 진정제 같은 데 쓸 때도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인데 부작용이 좀 심각해요. 보통 보면 혼수나 선마 환각 같은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졸리거나 뭔가 운동 감각, 방향 감각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 발생될 수 있어서 특히 운전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어렵다, 위험하다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말초신경계 부작용들도 있어요. 피부가 건조해진다던가 땀이 잘 안 난다던가 뭐 또 이렇게 전체적 맥박 같은데 부정맥이나 빈맥 같은 게 발생되고 뭐 체온이 높아지는 등등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항콜린성 부작용이 또 높으면 좀 상대적으로 좀 피해야 되는 약인 거죠. 보시면 아미트립탈린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세데이션 효과도 크고 항콜린성 부작용도 되게 큰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 어디에 작용을 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항우울제다 보니까 대부분 보시면 노르에피네프린이나 혹은 5-HT, 즉 세로토닌의 작동을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전혀 작동을 하지 제로로 나온 건 이제 작동이 없다는 거고, 플러스가 많을수록 이제 매우 이제 그쪽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작동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대체로 보면 이제 도파민계에 작동하는 약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훨씬 종류가 적죠. 양극성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나와 있는 약들이 이제 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극성 장애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박 장애를 위한 치료제들에 대한 이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항우울제랑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이제 항강박 장애 약물, 그리고 정신 자극용, 뭐 보통 ADHD용으로 많이 쓰는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계열 약들이 많긴 한데요. 뭐 요런 이제 약들에 대한 소개들이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쪽 약들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는 나오고 있지 않네요. 분량상의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편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안티사이코틱스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어요. 역시 이것도 참 연구가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티사이코틱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있죠. 로포텐시 드럭과 하이포텐시 드럭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용 효과가 작기 때문에 아주 좀 많은 양을 복용을 해야 되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하루 복용량 나온 것도 훨씬 크죠. 지금 위에는 보면 막 500mg, 800mg까지 복용하라고 그러는데, 자, 위에 이제 하이 포텐시 드럭들을 보시면 막 심지어는 1mg만 복용해도 되는 그런 약들도 있어요. 그만큼 적게 복용해도 충분히 효과가 나오는 약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가 이제 존재하고요. 역시 이제 브랜드 나오고 있고요. 복용량 나옵니다. 세데이션 이펙트도 보시면 로우 포텐시 드럭들은 상당히 높았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나온 하이 포텐시 드럭들은 세데이션, 전체적으로 좀 졸린 이펙트 같은 것들이 상당히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나타나는 부분이 orthostatic hypotension인데요. 자, 이 부분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대체로 갑자기 일어났을 때 현기증 같은 거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도 흔히 이제 많이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PA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추체 외로계 증상이다라고 하는데요. EPS. 요것이 아주 심각한 또 운동 기능에 장애를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약물에 이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항콜린성 문제가 나타나느냐, 뭐 요 부분에 대한 얘기들 뭐 이제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자, EPS나 ACH 이펙트 같은 게 크다라고 하면 좀 상대적으로 위험하죠. 그래서 좀 그런 영향력이 적은 약들, 뭐 밑에 보시면 리스페리돈이나 올란자핀이나 뭐 이런 약들 보시면 상당히 이제 그런 효과들이 적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약들을 일반적으로 잘 이제 선호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약들을 상대적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이퀴밸런스 부분인데요. 이퀴밸런스는
안티사이코틱스 중에서 가장 이제 전통적인 약이라고 할 수 있죠. 클로르프로마진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자, 요 약을 100mg을 쓴다고 할 때, 자, 다른 약들을 쓰면은 몇 mg을 쓰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하이포텐시 드럭들을 보시면은 불과 한 2mg만 써도 거의 100mg 효과가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약을 덜 복용해도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겠죠. 자, 밑에는 항불안제들의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계열의 이제 항불안제에 대해서도 소개가 나오고 있고요. 가장 전통적인 디아제팜 5mg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약은 얼마 정도를 투여해야 되는지가 이제 이큐밸런스 쪽에 나와 있습니다. 힘나틱스는 뭐 수면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 이제 주요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뭐 현장에서 쓰고 있는 약들 뭐 여기서 보면 아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약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뭔가 그래도 치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 같은 것들, 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충분하진 않겠지만, 약들이 대충으로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실 때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각 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책을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여러분 정신약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자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게 약물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식은 앞으로 우리가 환자에 대해서 면담하고 심리평가를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환자는 어떠한 약을 처방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데 필요한 정보까지도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런 정보가 나오거나 혹은 어떠한 치료를 했을 때 그 치료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게 심리평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많이 신경약물학에 대해서, 정신약물학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하고 심지어 연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병원에 가셔서 연구하실 많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어떤 연구 주제를 잡을 때 이런 정신약물학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좋은 책을 많이 써주셔서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조금 더 많은 지식으로 경험으로 무장해서 현장에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 라인업 중에 상당히 고가에 속하는 오리스의 플라이 타이머와 함께 했습니다. 오리스는 스위스 시계 회사입니다. 특히 아키스라고 불리는 다이버 시계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도 오리스의 모든 다이버 시계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이 릴리프라는 모델에 대해서는 보자마자 크게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저 그 그레이 다이아라고 밖에 있는 저 레드 스트랩, 저 고무 스트랩과의 조화가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저거를 하나 질러야겠다 라는 야망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오리스를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오리스만이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개성 있는 시계는 파일럿 시계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많은 비행기 조종사들이 시계를 가지고 다녔죠. 때로는 전투적인 목적 때문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제로 비행기를 운항을 하는 데에서 실용적인 필요 때문에 항공시계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항공시계의 기능적인 부분과 미적인 부분을 가장 잘 재현해주고 있는 업체가 바로 오리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선택을 한 것은 플라이 타이머 시리즈입니다. 전투기보다는 일반 항공기 조종사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장거리 비행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항공기의 기장은 지금 날고 있는 시간이 몇 시인지, 그리고 도착할 시간의 예정 시간은 몇 시인지, 그리고 교신을 하고 있는 관제탑과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시간대가 변하는 곳을 날고 있다는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계속 그리니치 표준시에 따라서 내가 비행하고 있는 곳의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몇 시쯤 어느 곳을 지날지 혹은 어디에 도착하게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하고 있는 곳이 지금 어느 시간대를 쓰는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했던 거죠. 플라이 타이머는 바로 이런 시간대를 자유자재로 변환해서 볼 수 있게끔, 아주 편안하게 손목에서 그걸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계입니다. 자, 오리스 플라이트 타이머, 제 거는 데이데이트 모델입니다. 모델에 따라서는 여기에 크로노그래프가 들어가는 모델도 있고요. 아주 복잡하게 동서남북에 이제 나침반 같은 방위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모델도 있는데, 저는 딱히 이게 제일 좋아서 고른 건 아니고요. 그냥 우연히 중고시장 거래를 하다가 약간 절반 속아서 이래저래 해서 구하게 된 건데, 막상 이 시계를 구하고 나니까 이게 매우 구하기 어려운 아주 레어템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오리스 매장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일본 쪽 이제 매장을 통해서 직구를 한 걸 제가 이제 구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너무 다이버 시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보시면은 자, 오리스 마크 있고요. 자, 썬데이 12 이렇게, 자, 데이랑 데이트를 알 수 있게끔, 요일과 날짜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로 이제 메탈줄로 되어 있고, 한번 제가 오버홀을 맡기고 나서 폴리싱을 했기 때문에 아주 반짝반짝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아주 특이한 건데요. 이게 바로 이제 시간대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 베젤을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안에 보시면은 숫자가 따로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9시를 가리키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2시를 가리키고 있죠. 자, 이렇게 동시에 두 개의 시간대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요 숫자 시간대를 이제 돌려서 변화를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크라운은 바로 여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매우 심플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러 시계들을 봤지만 이것처럼 남성적인 시계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 시계들이 다들 너무 예쁘다는 말을 남발할 정도로 사실은 좀 되게 미적인 거를 많이 강조하는 되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남성적인 측면들, 어떤 남성적인 두꺼운 팔목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남성적인 어떤 비행기 기장 혹은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의 어떤 이미지를 가장 잘 형상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오리스 플라이 타이머인데요. 이 시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두 가지 시간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진행되는 학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코로나 사태로 취소가 된 상태죠. 하지만 저는 학회가 있기 전부터 계속 지금은 과연 마드리드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늘 궁금증을 가지고서 살아왔었어요. 자, 이 시기의 강점은 두 가지 시간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지금 서울의 시간대는 저녁 7시 10분이 좀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한참 지금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지금 근데 마드리드의 시간은 언제냐? 라고 하면 지금 마드리드의 시간은 한참 낮이에요, 이제. 12시 12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11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마 제가 런던시를 맞춰놓은 것 같은데요. 자, 시간을, 마드리드 시간을 좀 알아볼 수 있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요 버튼을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자, 올렸고요. 자, 다음 얘를 돌리면, 시간대가 바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마드리드의 시간이 12시를 가리켜야 되니까, 자, 여기 12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30분 단위로 조정이 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12시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의 시간은 지금 오후 7시 10분이지만, 마드리드의 시간은 이제 막 점심을, 얘는 이 시간에 점심 안 먹겠네요. 어쨌든 이제 막 해가 떠오른 12시 13분을 가르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버튼 다시 누르면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다른 시간대랑 이 시간을 같이 맞춰볼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만약에 내가 멀리서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사귄다, 롱디 연애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언제쯤 전화를 걸면 같이 통화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핸드폰이 없더라도 언제나 그냥 내 손목 위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면서 둘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런 약속의 징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오리스 플라이 타이머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계가 마음에 드는 게, 제가 가고 싶은 도시를 생각하면서 거긴 지금 몇 시 정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올해 스페인 마드리드 학회는 못 가게 됐고요. 여름에 프라하 학회도 좌절됐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스페인 세비야의 9월 학회를 첫 번째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베리아 땅을 밟을 그 날을 상상하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또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이 학생들 중에서도 관심 되시고 기회 되시는 분들은 같이 스페인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사세요.